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투병 중에 자식과 절연한 50대 여성입니다. 암에 걸린 마당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내 몸에 10달을 품어서 낳은 금쪽 같은 새끼인데 말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아들 내외와 절연까지 하게 된 제 인생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면서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유한 부모님을 둔 덕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 때 제 인생의 유일한 고민은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교 입시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만 해도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곤 했거든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소위 돈 좀 있는 집에선 자식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요즘 대학 입시 못지않게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시켰어요. 집에 가정교사나 명문대생 과외 선생을 두고 공부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은밀히 예상 시험지를 빼돌려 공부시키는 집들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못 말릴 정도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들과 제 입시를 위해 남들 못지않게 공을 들였어요. 덕분에 저희 3남매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대입을 위해 가정교사를 드리거나 명문대 출신의 입주과외 선생을 드렸어요. 그 결과 오빠는 Y대 의대에 들어갔고 작은 오빠는 K대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두 오빠의 경험상 가정교사보다는 입주과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모님은 입주과외 선생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두 오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처지는 편이라서 성신여대 정도 들어가면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제 입주 과외를 맡은 서울대생이 그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내는 거 있죠. 아니, 고작 그 정도 목표를 세운 거면서 저를 과외 선생을 쓰시는 겁니까? 저는 2대 이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제자라고 하면 그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상향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외 선생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초면에 너무도 당돌한 소리를 하는 과외 선생을 보고 저도 제 부모님도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로만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건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만큼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래, 사내라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마음에 들어. 달래 서울대생이 아니었어. 하지만 말로만 큰소리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가 내 딸을 이대에 보내준다면 과외비 외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겠네. 이를테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할 생각이네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좋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 딸이 이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땐 자네도 자네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세상에 궁자 믿음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과외 선생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만약 정희 학생이 이대에 합격을 못한다면 그동안 제가 받은 과외비는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대생한테 공짜 과외를 받게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입 학력고사까지 고작 1년 남짓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짧은 기간에 성신여대도 갈까 말까한 성적의 학생을 이대에 갈 성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과외 선생이 저희 집에 입주를 하고 첫 수업을 받아보고서는 이러다 나 정말 이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번 과외 선생은 저번에 만났던 선생들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공부를 해도 짧은 시간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지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몸에 익은 사람이었던 거죠. 과외 선생님은 앞으로 남은 1년을 마치 2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까지 짜주었어요. 분 단위로 끊어서 말이죠. 명심해. 앞으로 1년간 정희 너는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거야. 내가 짜준 일과표대로 먹고 자고 학교에 가고 공부만 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이대로만 잘 따라준다면 1년 뒤 너는 멋진 이대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년만 나 죽었어 하고 날 믿고 따라와줘. 그렇게 시작된 입주과외 선생과의 공부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힘들고 벅찼어요. 숨쉬는 자유 외에는 제게 주어진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 시간도 없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고, 등하교 때 차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암기해야 했어요. 심지어 똥 싸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를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서도 영단어를 배우고 수학 공식을 외울 정도로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과외를 시작하고 첫 달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렇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전처럼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과외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사이 저도 모르게 선생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저의 큰 오빠보다 1살이 어렸지만 왠지 진짜 어른처럼 느껴졌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식사 예절도 깍듯해서 저희 부모님도 칭찬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은 지나갔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전화 연락도 오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학교에 가서 직접 눈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찌감치 학교로 향했죠. 그리곤 합격자 명단 앞에서 제 이름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찾기도 전에 누가 꽃다발을 내밀며 축하 인사를 건네지 뭐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새벽부터 집을 나서길래 또 공부하러 학교 도서관에 가나보다 했더니 여기에 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희야, 합격 축하한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과외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건 그날 처음이었어요. 늘 표정도 없이 로봇처럼 딱딱하게 굴길래 이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늦게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아휴,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딸이 이대생이 됐구나. 명수 학생, 정말 고마워. 명수 학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이 학교에 원서나 써볼 수 있었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과외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흡족하게 웃으시곤 저를 꼭 안아주셨죠. 잘했다. 우리 딸이 아주 큰일을 해냈어. 그리고 명수 학생, 약속대로 남원학교 등록금은 물론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까지 모조리 내가 내줌세. 정말 수고했네. 아버지는 원래 약속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금일봉까지 내주셨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과외 선생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생활비 지원도 약속대로 졸업학기까지만 받겠다고 했고요. 아버님께서는 약속하신 부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 보상은 제가 불편하거든요. 과외 선생님은 평소 생활에서 보였던 딱 부러지는 성격대로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이런 행동은 저희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깊은 신뢰감을 얻었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저와의 교제 문제였죠. 여고생과 과외 선생님이라곤 하지만 사실 나이 차이는 그리 많이 나지 않잖아요. 젊은 남녀가 1년을 한 집에서 살며 매일같이 붙어서 공부를 했는데 정분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특히나 공부를 하면서 과외 선생님한테 많이 의지했던 터라 연정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 과외 선생님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처음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며칠 뒤 제게 저희 집을 나가게 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볼 땐 과외 선생과 학생이 아닌 윤정이랑 김명수로 인사하자. 조만간 다시 보자. 그땐 그게 뭐가 다른 건가 의아했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4월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캠퍼스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교문 앞까지요. 지금은 이대 캠퍼스가 많이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정문 근처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기차가 지나다녔거든요. 어디서 시작된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리 위에서 침을 뱉어 지나가는 기차 지붕에 떨어뜨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외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있던 저는 친구들 몰래 몇 번 침을 뱉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저지른 기행이라서 한 번도 기차에 침을 맞춘 적은 없었죠. 그날은 같은 과 동기들과 대강당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동기 하나가 제 손을 잡더니 다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이야, 지금이야. 얼른 침 뱉어봐. 그 말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곁에 친구도 있겠다. 왠지 혼자일 때보다 덜 창피할 것 같아서 얼른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기차 지붕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해냈다는 기쁨에 주먹을 불끈 쥐었더니 친구가 배시시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기집애,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응, 금하긴. 며칠 전에 봤어. 너 여기서 몰래 기차에 침 뱉는 거. 넌 똑똑한 애가 그런 헛소문을 믿었니? 그 소문 근처 여고 애들이 지어낸 거야. 그나저나 너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가 누구야?
말해봐. 내가 맞춰볼까? 키는 170대 중반 정도고 피부가 하얗고 검은 뿔테 안경 쓰고 있지? 순간 저는 뒷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가 말한 인상은 바로 제 과외 선생님 모습이었거든요. 더 말해볼까? 인상은 차가운데 왠지 믿음직스러운 면모가 있는 남자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혹시 신기 있니? 뭐? 신기? 나 모태신앙이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나한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다는 점이랄까? 저기 교문 밖에서 아까부터 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맞지? 친구 말에 따라 교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과외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라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화끈 열이 올랐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 등을 떠밀며 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홀린 듯이 교문가로 갔더니 선생님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이, 오랜만이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순간 나도 모르게 달려들어 선생님을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더군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저를 밀어내지 않은 채 가만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100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포옹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것 같더군요. 교문을 지키던 수희 아저씨가 나와 학교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그제야 우리 두 사람은 끌어안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곤 영화 졸업의 엔딩 장면처럼 손을 잡고 신촌 기차역 쪽으로 달려 내려갔죠.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손을 잡고 걸어 다녔어요. 이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을 영영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손이 땀이 차는데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 하나 사귀자는 말을 안 했음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만났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제 입으로 교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어머니가 자꾸 손자리를 잡아오시잖아요.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누가 당장 결혼하라니? 너희 학교는 재학 중에 결혼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일단 선만 보라는 거야. 남자를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기르지. 글쎄,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알아서 고를 거야. 네가 뭘 알아서 남자를 골라? 남자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쑥맥이. 그리고 네가 골라 데려온 남자를 나나 네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니? 머리도 없어 얘. 네가 데려오는 남자라고 해봐야 뻔하지. 얼굴만 반반해선 학벌도 직업도 변변찮은 놈일 텐데. 아니야. 서울대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엄마도 우리 선생님 정도면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했잖아. 아뿔싸. 말을 채 다 뱉기도 전에 저는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이미 어머니께서 다 들어버리셨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제가 선생님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러다 사랑의 도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다고 안방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표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 써서 개주게 됐다고 한탄을 하시던 어머니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엄마한테 얘긴 들었다.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해라.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혼내시려거든 저를 혼내세요. 네? 내가 너를 왜 혼을 내? 다 큰 성인이 연애 좀 한다고 혼낼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안 혼나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가 김 선생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불러. 네 아버지 그리 속 좁은 사람 아니다. 아버지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버지는 진작부터 가해 선생님을 사익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지 가장 형편이 어려울 뿐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어서 마음에 드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한테 설득당해서 더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죠. 만약 자네가 가벼운 마음으로 내 딸을 만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면 나는 두 사람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네.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시작한 거니까요. 이 댁에 처음 왔을 때부터 결심한 겁니다. 정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선생님의 그 말이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한창 젊은 남녀가 만나서 조선시대 남녀처럼 내외를 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제가 너무 발랑 까진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선생님이었기에 저는 정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 밑으로 형제가 넷이나 더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제 남편이 유일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던 거죠. 거의 대릴사위나 마찬가지로 저희 집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궁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결혼 비용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약 10년이나 걸렸지만요. 이러니 제 친정 아버지가 제 남편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르긴 해도 친자식들보다도 제 남편이 더 믿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회사도 제 남편한테 물려주신 거겠죠. 어차피 큰오빠는 의사로 살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어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회사를 맡을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은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때보다도 회사를 더 많이 키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몸도 챙기지 않고 일에 빠져 살던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된 지 8년 만에 병을 얻게 되었죠. 대장암이었어요.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뒤라서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회사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잠시 맡으셨다가 전문 기업인에게 회사를 맡기게 되었어요. 19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늘 일에 치여 살던 남편은 결혼 20주년이 되면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자고 했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제게 했던 약속 중 유일하게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이듬해 남편의 첫 기일날 저는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만년필을 가지고 혼자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 만년필은 남편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가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중요한 서류는 모두 그 만년필로 사인을 하곤 했었죠. 그럴 일 없지만 남편의 만년필을 손에 쥘 때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내내 곁에 남편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모르게 관심이 됐었나 봐요.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치안이 안 좋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려서 벤치에 내려놓은 손가방이 사라진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안에는 휴지와 잔돈이 들어있는 똑딱이 지갑뿐이어서 그리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딱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만년필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연필만큼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태리 경찰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었으니 그냥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양인 남자 하나가 저를 말리더군요. 그 남자는 어눌한 한국어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태리 경찰은 성질이 더럽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남자는 차라리 가방을 잃어버린 근처 휴지통을 찾아보는 게 빠를 거라고 했어요. 가방을 훔쳐간 도둑이 돈이 얼마 안 된 걸 확인하고는 아마도 가방을 근처에 버렸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본 남자와 함께 도둑 맞은 제 가방을 찾아 휴지통을 뒤지고 다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휴지통을 뒤지던 젊은 남자가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달려가 보니 남자 손에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지갑을 제외한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남편의 낡은 만년필도요. 만년필을 손에 쥐고 펑펑 울었더니 남자가 등으로 저를 가려주더라고요. 낯선 남자의 등 뒤에서 한참을 울고 난 저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한턱 쏘겠다며 근처 멋진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아요. 배가 고프시면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비싼 건 못 사드리겠지만요. 그 말에 저는 웃옷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제 배에 단단히 묶여있는 복대를 보여주었죠. 한국 아줌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잔돈푼 조금 잃었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했습니다.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확실히 이태리 음식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둔 남자한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남자와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해외로 입양된 한국 입양아였더라고요. 그래도 기특한 게 자기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열심히 독학했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한국에 가서 친부모를 찾아볼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같이 찾아줘야겠네요. 오늘 받은 돈은 내가 꼭 옆에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거든 꼭 연락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얼마 뒤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은 모른 채로요. 혼자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조금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어요. 내게는 앞으로 혼자 키워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은 충분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친정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건물과 상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놀고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 자식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일 테니까요.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멋진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프랑스 여행을 할 때 자주 갔던 노상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죠. 다행히도 여성들 사이에서 브런치가 유행을 하던 때여서 카페는 오픈을 하고 얼마 안 돼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바리스타가 실력이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카페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방장이었어요. 일전에 이태리에서 제 가방을 함께 찾아주었던 그 청년이 저희 카페 주방장이었거든요. 이태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던 남자는 제가 카페를 차리는데 주방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으로 달려와 줬어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친부모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한국에 가면 금방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복지관을 찾아갔지만 친부모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업체를 통해 남자의 부모를 찾아 나섰죠. 몇 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남자의 친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정을 그리고 산지 오래된 남자의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더군요.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남편과 가족들한테 오래전에 버린 아들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에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양부모님을 통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던 건 이제 와서 함께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망을 하려고 했던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양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고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부모님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이거면 됐어요. 더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속 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남자의 한국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남자는 두 번째 양어머니를 가지게 되었어요. 5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저는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면서 손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게를 접었어요. 제가 하던 카페는 제 양아들한테 넘겨주었어요.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언제가 됐든 돈이 모이면 그때 달라고 얘기했죠. 애가 애를 낳는다고 하죠. 제 아들은 군대에도 가기 전인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여학생과 사귀면서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낳아 결혼했어요.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던 사돈은 저희 집에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혼을 승낙해 주었죠. 솔직히 말해서 둘 사이에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 집과 사돈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 집 재산을 보고 결혼시키려고 한 거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군입대를 하게 된 아들은 어린 부인을 대신해서 저보고 자기 딸아이를 키워달라고 했어요. 친할머니가 돼서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는 딱히 할 일도 없잖아. 카페 일이야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 너희 장모님도 있는데 내가 꼭 너희 아이를 키워야 하니? 나는 엄연히 일이 있는 사람이고 너희 장모 집에서 놀고 있다며. 엄마, 우리 장모님 봤지? 할 줄 아는 거라고. 친구들과 술 먹고 화투 치는 거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겠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자식을 맡겨? 엄마는 할머니가 돼서는 손녀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부탁 좀 할게.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면 나 타령할지도 몰라. 그래도 되겠어?
부탁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아들 녀석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손녀딸을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대학에 복학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제 손에 손녀딸을 키우게 됐죠. 처음엔 제게 고마워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스터디에 참여해야 해서 시간이 안 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나이트에 춤을 추러 다니느라 매번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놀고 싶은 나이라는 걸 저도 아니까요. 제 아들 녀석은 군에 가 있는데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싶었고요. 내 아들의 허물이 있으니 제가 대신 손녀딸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들 녀석이 제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제대한 이후에도 자기 딸아이를 제게 맡겼어요. 엄마, 나 이제 복학했어. 명생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됐는데 학점이라도 잘 받아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거 아냐. 혜린이도 지 공부하느라 바빠서 애 보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니 어쩌겠어. 손녀딸은 엄마가 봐줘야지. 엄마 카페도 접었다며. 이 아들을 봐서라도 엄마가 몇 년만 고생해줘. 차라리 말이나 못하면 다행이죠. 이 녀석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입만 살았는지 누굴 탓하겠어요. 제 잘못이죠. 그래서 모든 게 내 죄다 생각하고 손녀딸 육아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팠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더니 의사들이 마치 저를 꾀병 환자 보는 듯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손녀딸 좀 봐달라고 했더니 꾀병을 부려? 솔직히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동안 엄마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엄마 또래 다른 아줌마들은 다들 손주 보느라 바쁘다고. 엄마만 고생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와이프 앞에서 면이 안 선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애 봐주기 싫으면 알았어. 내가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뭐. 대신 엄마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마 아들이 백수로 살게 된 건 다 엄마 탓이라는 거 말이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는 달리 꽤 어른스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없는 병도 만들어내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실망이에요. 억울하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군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이 믿어줄 리 없죠. 착잡한 마음에 전에 하던 카페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양아들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러더군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잘못된 거래요? 숨도 쉬지 않고 제 걱정을 쏟아내는 양아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오히려 야속해 하던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은 이렇게도 나를 걱정해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더니 양아들이 제 손목을 잡고는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동네 병원이었는데 양아들과 의사 선생님 친분이 있는지 꽤나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간단한 진단을 해보고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외부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CT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의사 선생님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몇 번이나 낮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자기가 아는 선생님을 추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학병원에 가게 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췌장암이었어요. 다행히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일단 암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내 남편을 데려간 몹쓸 병도 암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꾀병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밝혀졌으니까요. 대개 췌장암은 초기에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서 오히려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내내 양아들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사람의 온기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몸보다 아픈 제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 덕에 기운을 차린 저는 암과 싸울 용기를 얻었어요. 병명도 알았으니 당장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죠.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 손녀딸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따로 입원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항암 치료가 있는 날만 병원에 가곤 했어요. 그래도 주사를 맞고 오는 날은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손녀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만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손녀딸을 데려가게 했어요. 제 딴에는 자기들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글쎄 이것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앞으로 은비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님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너희가 그럴 시간이 되니?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잖니. 치료 없는 날은 내가 집에서 볼 테니까 주사 맞는 날만 너희가 데려가렴. 그러자 아들놈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이 사람 말 들어요. 솔직히 머리 다 빠진 할머니랑 지내면 애 교육상으로도 안 좋다고. 아픈 사람이랑 있으면 우리 애가 기빨릴 거 아냐. 엄마는 왜 그렇게 엄마밖에 몰라? 그러자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다그치며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 아냐. 그쵸 어머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내 아들 녀석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암에 걸린 엄마 걱정은 못할 망정 지자체 교육이 안 좋을 걸 걱정하는 아들이라니. 이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아들은 내 안색이 변한 걸 보고 병원까지 끌고 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난린데 어떻게 내 아들놈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벽장 속에 숨겨둔 곶감 빼먹듯 하는 이것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가장 두려워할 말을 무기삼아 휘둘렀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구나. 오늘부터 내 자식은 너희들이 데려다 키워라. 네 말대로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진 엄마가 소녀딸 봐주겠다고 발발거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해두자.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죽거든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병든 지 부모도 모른 척하는 자식한테 유산 남겨줘 봤자 교육상 좋을 게 하나도 없잖니?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한테는 단 한 푼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내 할 말은 끝났으니 그만들 돌아가 봐. 그러자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금세 태도를 바꾸며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왜 이래? 내가 농담 좀 해본 거야. 아무렴 자식이 병든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자식이라고는 이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챙겨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돈을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남겨줘요?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인데, 기분 푸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사세요. 자기야, 뭐해? 어머님한테 사과 안 하고. 그러자 아들 녀석은 징그럽게 저를 끌어안으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의 이런 행동이 화가 사르르 녹았겠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었죠.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놀리나 싶은 게 꼴도 보기 싫었어요. 됐어, 그만해. 너희들 속은 내가 잘 알았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짓 할 필요 없어. 암 걸린 엄마는 뒷전이더니 이 엄마 돈에는 관심이 있나 보지? 그런데 어쩌니? 난 너처럼 이기적인 아들놈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은걸. 차라리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쓰는 게 낫겠다 싶다. 그동안 너희들이 부모한테 받은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세상엔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 감사한 줄 모르는 인간한테는 더 이상의 호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저는 아들 내외를 내쫓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당연히 자기들 몫이 될 줄 알았던 유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길을 쓰고 책이 매달리더군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댔어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든 자기들의 몫의 유산을 찾아가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럴 테면 그러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죄다 사회에 환원할 테니 어디 한번 뺏어가 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 연을 끊은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아들의 도움을 받아 식이요법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암과 싸워 이겨냈어요. 나에게 진정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제게 있어 그런 사람은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이었어요. 4년 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양아들은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양아들의 아기를 안기가 겁이 났어요. 혹여 나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은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양아들 녀석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더라고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가슴에 안으니 마치 우주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성스러운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눈에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어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제 표정에 양아들과 양며느리는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 몸에서 암세포가 온전히 사라진 그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제 양아들과 비슷한 처지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 아들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런 일을 벌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여전히 자기 딸아이를 앞세워 어떻게든 재산을 뜯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엄마가 죽으면 그 재산은 모조리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나요? 도대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받고만 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 아들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엔 공짜가 없단다. 설령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